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다이제스트 강태욱입니다. 오래간만이죠.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찍는 방송입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디지털 트윈 관련된 내용들, 뭐 how to develop 디지털 트윈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이제 파트고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피지컬에서 이제 그 디지털 월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커넥션 할 때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까지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 디지털 월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그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지 뭐 이런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 블로그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블로그 Daddy and Kids Maker라는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치시면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타이틀이 오픈소스 기반 IoT, 몽고DB, 빙과 오토데스크 포지 연결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좀 길죠. 근데 어쨌든 찾아보면 바로 이제 뜰 테니까 여기 이제 링크 클릭하시면 아래에 그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은 요까지였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피지컬 데이터를 그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변환하는가 거기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다양한 툴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그 데이터를 이제 애퀴지션하는 툴이죠. 센서 같은 것들. 그래서 저는 그 아두이노의 나노 계열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노 계열에 특히 이제 IoT 관련된 센서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 이제 인베디드 보드 안에 아예 그냥 들어있죠. 이 센서는 BLE 센스라는 그 보드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와 센서가 같이 붙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속도, 그 다음에 뭐 중력 센서, 온습도 센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싸죠. 뭐 2, 3만 원 하면 삽니다. 물론 이제 센서 쪽도 이제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나오고 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노이즈를 이제 필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사용하기 좋게끔 데이터를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테크닉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줄거리부터 이렇게 쭉 펼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그 디지털로 변화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 데이터는 사실은 인베디드 보드 안에 들어가 있죠. 엣지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엣지 IoT 보드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보드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그 서버 쪽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통신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통신 프로토콜 중에 대표적인 게 TCP/IP.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TCP/IP라는 스택 위에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TCP/IP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려면 이게 또 프로그래밍 많이 들고 힘들어요. TCP/IP 쪽만 핸들링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책 한 권 나옵니다. TCP/IP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쇼켓 통신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쇼켓을 이제 그 가지고 오픈하고 또 이쪽에서도 오픈하고 그래서 이쪽에 서버고 이쪽에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서로 통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대로 이제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샌딩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리시프했고 또 샌딩하고 리시프하고 이런 식의 어떤 핑퐁 게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게끔 데이터 프로토콜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려면 수많은 코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IoT 센서의 예를 들면 템퍼러처 센서의 데이터를 넣고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받았다고 오케이를 하고 뭐 이런 어떤 프로토콜 서로 간의 약속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자동화돼 있고 라이브러리가 돼 있어서 갖다 쓰면 돼요. 그냥 대표적인 예로 이제 Node.js 쪽에 있는 라이브러리 보면 그냥 설치한 다음에 그냥 갖다 쓰면 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쉽게 돼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은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로드레드입니다. 여기 지금 잠깐 보면 나오죠. 로드레드라고. 좀 더 키워볼게요. 화면. 네, 보이시죠? 로드레드. 보이시죠? 이 로드레드는 프로그래밍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로드레드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왼쪽에 이제 그 기능을 이렇게 리스트를 하고 있는 그 팔레트라는 게 있어요. 팔레트에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짭니다. 일종의 이제 그 그래프 기반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각적인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드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 있는 노드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이제 드래그 앤 드롭 한 다음에 연결하면 돼요. 예를 들면 그 엣지 단에 이제 그 센서가 시리얼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컴포트를 이제 연결하는 팔레트 펑션이 있어요. 그걸 드래그 앤 드롭 해요. 그리고 그걸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그 컴포트 번호라든지 이런 어떤 그 통신 속도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는 데이터를 이제 그 어떤 시리얼 텍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엣지 단에서 보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이제 파싱해서 해석하는 부분들을 펑션에서 이제 짜줍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스크립트로 해결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처리를 했으면 그 이제 각각에 대한 토큰이 예를 들면 뭐 온도, 습도, 조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온도, 습도, 조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쳐요. 이거를 각각 이제 토큰을 분리를 한 다음에 각각 이렇게 또 노드에 이제 그 팔레트에 쏴주는 거죠. 이 쏴주는 부분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몽고DB에 저장하는 요 노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장을 하면 돼요. 그냥 그 몽고DB의 어떤 그 포트에 그 IP 어드레스에 데이터를 그냥 푸시해 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로 이제 푸시를 해주면 그 토큰 분리된 거 그냥 조합해서 인서트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요게 이제 요 단계가 이제 이미 커넥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서버에는 물론 몽고DB 서버가 돌아가고 있어요. 미리 설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나머지 일단은 뭐냐 하면 그냥 대시보드예요. 대시보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제를 하기 위해서 대시보드를 그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몽고DB에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한 다음에 그냥 연결해 준 것 뿐이에요. 어떤 건 텍스트 박스고 어떤 건 차트고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연결해 주면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실시간으로 몽고DB로 저장이 되면서 대시보드로 디스플레이가 되죠. 이 단계까지 하면 서버의 데이터가 들어온 겁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쭉 지나갈게요. 노드에 대한 스크립트를 제가 코딩한 걸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거기 엣지 단에서 날라오는 텍스트를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토큰을 콤마로 구분한 다음에 포르프 돌면서 그 토큰을 가져오는 펑션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메시지 노드에서 이제 그 미리 프리디파인된 메시지 형식이 있어요. 그걸로 다 나누어 가지고 날려줍니다. 다음 그 팔레트에 있는 함수로. 그 노드는 그 일종의 이제 어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노드라는 거는. 그래서 로드레드라는 이름이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자, 그 밑에도 이제 뭐 스크립트가 나오는데 이것도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 몽고DB에서 데이터를 그 저장을 할 때 현재 그 타임스탬프를 찍어줘요. 그 타임스탬프를 이제 찍어주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타임하고 데이트에 대한 그 값을 읽어서 메시지로 날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몽고DB도 사실 거기 이제 몽고 팔레트에 몽고DB라는 노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드래그 앤 드롭 한 다음에 몽고DB에 대한 그 커넥션 스트링이죠. 그 연결 포인트 그거 이제 세팅하면 쓰면 돼요. 연결 포인트 뭐 IP 어드레스, 포트, 패스워드, 아이디 세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전에 말했듯이 반드시 이제 3D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3D가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공간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뭐 해석을 해야 할 때,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 우리가 사는 이 방, 공간, 볼륨, 면적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는 BIM의 공간 부분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빌딩에 대한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공간 베이스로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공간 베이스로 해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BIM의 공간 데이터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으면 BIM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지금은 그런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BIM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쵸? 다행히도 BIM이 지금 이 데이터가 이제 노스 유니버시티의 이제 캠퍼스에 있는 BIM 데이터인데 이 BIM 데이터가 클래시피케이션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건 뭐였냐면 어떤 객체를 분류하기 위한 그 기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빌딩 1에 그 4플로어에 오피스 2010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공간이 계층별로 구분이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BIM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그 정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보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IoT하고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각 공간에 IoT 센서가 이제 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IoT 센서에 있는 그 데이터에 가져오는 데이터에 분류 체계를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BIM에는 그 공간에 대한 분류 체계가 이미 들어가 있고 하니까 얘를 각각 이제 둘이서 매칭해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놓으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정보를 공간 베이스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역으로 IoT에 있는 분류 체계가 있으니까 IoT 베이스로도 이 공간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이 센서의 데이터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공간인지를 역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커넥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몽고DB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이것도 오픈소스라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그냥 하는 거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확장성을 좀 생각을 해서 아주 이제 심플하게 갔어요. 보통 어떤 그 시스템 구축하는 사례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이제 현장 이제 필드 분석을 해보면 그 데이터의 유형별로 이렇게 쫙 펼쳐져서 그게 하나하나의 테이블로 막 박혀지잖아요. 이런 케이스를 상당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확장성이 상당히 없어요. 거기에 있는 어떤 현장의 유즈 케이스에 타입이 하나 더 늘어나면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다시 다 바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구조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이제 해석을 한 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를 찾아나가는데 그게 이제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보통 그런 케이스는 비즈니스 로직 위에 이제 코딩된 거 있잖아요. 코딩된 게 스파게티처럼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것까지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은 상당히 이제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센서에 대한 유형을 테이블로 별도로 만들지 않고 그냥 타입이라는 필드 하나 뒀어요. 그 필드 타입, 그 다음에 name, value, unit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필드 정도로만 한 테이블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타입 확장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쵸?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뭐 무결성, 그 다음에 뭐 정교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어떤 심플한 어플리케이션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상당히 많은 테이블이 필요한 거는 정말 복잡한 그런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거지
이 정도로는 그렇게 많은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스키마를. 그리고 나서 몽고DB에서 이제 테스트로 컴파스에서 더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봤어요. 네. 제도 동작을 하면 그 다음 단계 돌아가는 거죠. 예, 이제 몽고DB 서버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로드레드도 완성이 됐어요. 참고로 로드레드 같은 경우에는 저기 IoT 인베디드 보드 같은 데도 들어가요. 엣지 그 보드에도 들어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예요. 가격 싸잖아요. 근데 거기에 몽고DB 올라가요. 돌아가요.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계산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러면은 피지컬에 있는 데이터를 얼마만큼의 양을 디지털로 보내냐. 그러면 디지털에다가 그 용량 볼륨이 얼마인지를 미리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업 전략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게 이만큼 차면 나머지 요만큼은 백업을 하고 다시 비우고 다시 이제 이만큼 밀어넣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볼륨 양을 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한 뭐 3개,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공간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 센서, 그 다음에 공간 개수,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1분에 몇 번 저장을 할 것인지 10분에 몇 번 저장할 것인지 정해놓으면 계산하면 나오죠. 보통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에서 8바이트 정도 용량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쵸? 실수값을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의 어떤 센서 값이 그 4바이트 아니면 8바이트인 거예요. 그걸 아까 언급한 그 이제 체계로 곱하기 해 나가면 전체적인 볼륨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넉넉하게 잡아서 곱하기 한 2배 뭐 이런 식으로 버퍼를 잡아요. 잡으면 대충 용량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성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한 게 1초에 이제 2번, 30초에 한 번 저장하는 거를 실시간성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실시간성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분들이 이제 실시간성에 대해서 이 요구사항이 나와 있으면 이거를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초당 뭐 예를 들면은 뭐 100회씩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잘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요구사항이 진행돼서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그 다음에 구현이 돼서 뭔가 떨어져요. 실시간성을 먼저 정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요구사항이 상당히 디펜던시 된 개념이지 명확히 정해진 절대값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1초에 2번 정도라고 하면 데이터를 해석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애노멀 디텍션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이상값. 이것도 상당히 많은 값이에요. 사실은.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제 어떤 그 연구의 목적으로 그 관련된 이제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한 값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했다. 볼륨 정했죠. 그럼 DB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드디스크 용량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BIM을 핸들링을 해야죠. BIM은 상당히 까다로운 데이터베이스예요. 객체지향적인 데이터베이스인데 BIM에 대한 어떤 파일 포맷은 종류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IFC는 이제 표준 파일 포맷이지 여러 가지 이제 포맷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호환성을 위해서 개발이 된 것 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서도 미싱 데이터가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지오메트리 쪽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지오메트리가 깨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퍼티 값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볼륨 스페이스 정도까지는 활용하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상까지는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꽤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레빗에서 이제 모델링 된 게 것이기 때문에 레빗에서 제일 많이 호환이 되는 호환성이 있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가져올 때 그거 이제 뷰어 플랫폼 중에 뷰어 중에 이제 오토데스크 4G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뭐 뷰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 안에 이제 파서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고
오토데스크 포지를 이용했어요. 포지는 몇 개월 사용하는데 공짜예요. 그리고 그 이상 이용을 하면 사용량만큼 과금이 돼요.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이 존재해요. 상당히 많은 오픈 소스가 있어요. 이쪽에도 뭐 IFC에 관련된 이제 오픈 소스, 그 다음에 빔 X가 XB인가요? 같은 이제 오픈 소스.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이쪽 분야에서 또 존경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있는 영국의 노선브리아 대학교에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정년 퇴직을 하신 것 같은데 스티물 라클리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직접 이제 오픈 소스로 개발을 해서 커뮤니티가 된 오픈 소스가 있는데, 그것도 빔 뷰어 같은 걸 제공을 해주고 파스도 제공을 해주고 서버도 같이 연결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오토데스크 포지를 이용했어요. 왜냐하면 레빗에서 그냥 파싱해서 읽어드리고 하는 부분들 다 자동으로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쉽죠? 그래서 포지로 신청을 한 다음에 이 BIM 데이터를 경량화를 했죠. 제가 필요한 거는 공간 데이터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냥 필터링해서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경량화 작업을 20메가까지 줄였단 말이에요. 경량화를 안 하면 이게 제대로 뜨기도 어려워요. 지금 파일 하나만 110메가였어요. 다 합치면 500메가가 넘었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는 사실은 퍼니처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공간만 필터링을 했죠. 레벨 오브 디테일을 그래서 먼저 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레벨 오브 디테일이 얼마 정도인지를 정한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해야지 되지. 이거 정해놓지 않고 디지털 트윈 구현하면 제대로 뜨지도 않아요. 프로그램 완성이 된 다음에. 그러면 그때 뒤늦게서야 그걸 경량화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경량화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예. 시행착오도 많아지겠죠. 어쨌든 경량화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네비스웍스의 파일 포맷으로 변환을 하고 띄웠죠. 속성 같은 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경량을 한 다음에 올리고 IoT 데이터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커넥션 되는 로직을 짰어요. 예, 요까지가 이제 여기고요. 여기 이제 커넥션 부분은 따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 그대로예요. 여기 보면 이제 BIM 객체의 데이터, 센서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ID 같은 연결점을 모델링을 한다. 뭐 보면서 노 매직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직접 확인해 가면서 해야 돼요. 분류 체계가 물론 그렇게 돼 있었지만 그 분류 체계가 사실은 IoT 센서를 인스톨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유니크하게 분류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BIM을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요구사항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들은 이제 1대1 매칭이 되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눈으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돼요. 저는 그거를 이제 코딩 관점에서 일종의 노가다 적인 작업을 했어요. 매칭한 다음에 유니크가 안 되면 어느 부분에서 유니크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또 이제 그 부분에서 로직을 짜서 연결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다음에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씩. 예. 그 작업을 했어요. 이 경량화가 됐든 분류 체계를 이용한 커넥션이 됐든 간에 매직은 없어요.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자동으로 되는 솔루션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발전자마다 다 틀리고 BIM 모델링은 그때 요구사항이 맞게끔만 디자인된 거지 그때 요구사항에 이제 향후 미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리도 없을 것이고,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반영을 된 BIM 모델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BIM 모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이제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 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환상은 없다. 판타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끔 이런 거 자동으로 된다는 어떤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몽고DB CRUD
쪽에 이제 RESTful API를 개발을 해야 되죠. 그 다음 단계가 CRUD는 뭐 소프트웨어 쪽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약자죠. API 만들 때 이건 기본이에요. 이 객체별로 기본적인 CRUD 로직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뭐 프로퍼티 속성 같은 거를 애드를 하는 API를 CRUD 하는 API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add property, delete property, read property, update property 이 네 가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야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펑션이. 그래서 RESTful API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서버 쪽 기술인데 옛날에 이런 거 만들려면 이것도 상당히 이제 뭐 코딩을 많이 했었어야 되지만 요즘에는 진짜 이런 것들이 쉬워져 가지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Node.js 사용했어요. Node.js 사용해서 여기 지금 Node.js 코드의 일부분 이렇게 보고 계시죠? 스키마 구조 아까 정한 대로 정하고요. 네,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제 보통 이런 어떤 오픈 API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주소창 있죠, 여기. 예, 여기 주소창 있죠. 예, 여기에 슬래시에서 뒤에 이제 그 CRUD에 해당하는 오픈 API 네임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뒤에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그게 이제 서버로 전달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거기 그 API 이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여기에 이제 주소창에 치면은 서버에서 그거를 이제 리퀘스트를 받겠죠. 이걸 해석해줘. 예, 이걸 이제 라우트 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라우트 하기 위한 그 코드를 각각 짜면 돼요. 그냥 펑션별로. 그래서 여기 보면 들어가 보면 그 자른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 검색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에 리턴해주기 위한 API.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이제 API에 해당하는 펑션을 이렇게 짜주면 돼요. 이렇게 짜주면 되고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센서스라는 API를 제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쿼리 모델에 해당하는 그 조건 원문을 파라미터로 넣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걸 해석을 해서 처리를 해주죠. 서버에서. 그렇게 코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리미트라든지 뭐 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쿼리 조건을 만족하게끔 해서 호출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 서버에서 해석된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리턴을 해줍니다. 자, 지나갈게요.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설명글 제가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링크 다 달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네, 다 보시면 돼요. 지나가겠습니다. 포스트맨이라고 REST API 그 테스트 해주는 그런 툴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냥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상당히 이제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나갈게요. 이제 4G에서 빔 데이터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되지만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대시보드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예, 대시보드는 그냥 뭐 그냥 전통적인 방법 이용했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나오죠. HTML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하고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부트스트랩이라고 해서 요 이제 이런 어떤 또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 제공해주는 또 오픈소스가 있어요. 요거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가 있으면 여기 클릭하면 여기에 대한 IoT 데이터 센서에서 얻은 IoT 데이터가 몽고DB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몽고DB 저장되어 있는
그 필드에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필드가 저장이 돼 있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필드는 스페이스 그 이 룸의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동일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찍으면 클래시피케이션을 얻을 수 있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정보를 가지고 쿼리를 날려서 몽고DB에서 그 정보를 가져와요. 그 템퍼러처라든지 이런 어떤 센서 정보를 가져온 거를 여기에다 디스플레이하고 여기에다 디스플레이를 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밑에 있어요. 예, 뭐 이것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어떤 웹 기반의 그 환경 자체가 엔스크린 같은 걸 지원을 해줘요. 그냥 스마트폰이라든지 타블렛이라든지 이런 데 봐도 이제 이 그 뷰를 거기에 맞춰서 핏해서 이제 보여주게끔 그런 코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코드를 일부 넣었고 스마트폰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되었죠. 네,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이제 외부 서버에 오픈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비싼 돈 내고 그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들어가도 돼요. 근데 예, 저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서비스 해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는 걸로 목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서 그 내부망에서만 일단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만약 외부망에 접속을 하려면 포트 포워드라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각각 이제 집에 공유기 같은 거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포트를 개방을 해서 외부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 제공을 해줘요. 예, 그리고 이제 도메인 같은 것도 딸 수 있어요. 도메인 공짜로 제공해 주는 거 많아요. 뭐 facebook.com 뭐 이런 식의 어떤 도메인 있잖아요. 그거를 지원해 주는 그 도메인과 내가 이제 오픈한 그 IP와 연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링크에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학교 이제 마무리할 때쯤 이 GIS에 관련된 리퀘어먼트가 있어가지고 그 GIS 연결하는 부분을 잠깐 했었어요.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이제 건물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그 아까 이제 센서 관련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주고 뭐 하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고, 요게 이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 있어요. GIS 쪽에서도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툴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가 이제 2부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겠네요. 이게 제가 마지막에 쓴 글인데 자, 이거 좀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예, 보이시죠? 뭐 디지털 트윈이 됐던 뭐 메타버스가 됐던 뭐 향후에 나오던 뭐 어떤 것들이 됐든 간에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명확하게 해야지 되는 거죠. 대부분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R&D 프로젝트는 요구사항이 명확한 적이 없었어요. 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왔던 요구사항이 불명확해요. 이게 물론 이제 연구 쪽이니까 요구사항 불명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심지어 사업성 프로젝트조차도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성이라고 하면 비즈니스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 이러면 상당히 위험하죠. 그쵸? 그게 이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어떤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 분야에서 경험을 했던 전문가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는 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각종 이제 기술이나 비즈니스를 코디네이션 하는 분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 다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힘들 거예요, 아마도.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계속 이제 메타버스든 디지털 트윈이든 간에 어떤 특정 기술을 계속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상황에서 그런 기술이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는 게 낫죠. 그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떡 하나 더 먹는다는 식으로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떡이 아니라요. 부채예요, 부채. 그것 때문에 시스템이 느려지고 커지고 유지보수가 안 되고 그 기술을 만든 개발자나 아니면 납품을 한 곳이 만약에 유지보수를 못하는 지경이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그냥. 이게 상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짜를 너무 많이 밝히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분야에서는 그 짐으로 다 돼서 폭탄이 돼서 돌아온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전에 뭐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뭐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불리고 있는 뭐 그런 어떤 기술도 옛날에 예, 그런 얘기 종종 들었었거든요. 예, 나중에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떠맡은 그 담당자가 엄청나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임자들한테. 그 선임자도 사실 잘 몰랐겠죠. 예, 잘 모르고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그냥 매 기술이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또 붐업되고 거품이 생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패턴 있죠.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이제 보고 조심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이건 뭐 소프트공학에서 이제 봤을 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커요. 처음에 개발할 때보다. 개발할 때 1억이라고 하면 유지보수 비용은 나중에 이게 계속 운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 뭐 곱하기 한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계속 이제 쌓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기술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뭐 제일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해서 UML 같은 거에다가 이제 확장성, 유연성이라든지 뭐 요구사항이 이제 추가됐을 때에 대한 어떤 가변점 같은 것 이런 것들 다 넣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지보수성을 워낙 많이 있잖아요. 빈번하게 피드백을 받고 기능을 업데이트를 하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같이 각 펑션별로 그걸 이제 유지보수를 쉽게 해서 끼워놓고 계속 이제 서버는 돌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간과를 하면 애써 많은 돈을 써서 개발한 것이 그냥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할게요. 예, 그러면 어쨌든 예, 집도 이제 정리되고 예, 했으니까요. 종종 이런 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